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예상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닙니다.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로 끝이 아니다 라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채권들 줄여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9조 달러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채권 보유량을 줄여나갈 것이다. 6월 1일부터 줄이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단은 좀 상당히 엇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지금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리고 0.5% 인상한 것이 요번이 끝이 아니다. 다음에도 또 0.5%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다음번이 언제냐면 6월입니다. 6월 달에 올릴 때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75%를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회의 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요번에 0.5% 올렸는데 다음번 6월 달에 올릴 때는 0.75%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월 물가 상승률만 공식적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8.5% 올랐다라고 집계가 나와 있죠. 4월 물가 상승률이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10% 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일 이제 발표가 돼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는 바랍니다만은 8.5%보다 훨씬 더 많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보고가 된 상황이면 다음 달에 FOMC에서는 아예 그냥 0.5가 아니라 0.75% 올리겠다라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연준 의원들이 그냥 0.5% 한 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의중이 그렇게 모아져가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전해졌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 뒤에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봐야 한다. 정확한 거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떤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닷 플롯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닷 플롯을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힌트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FOMC 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의 저 점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보내는 것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에 있어서 지금 도표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오른쪽 숫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0.5, 1.5, 뭐 2.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선 하나하나가 0.25%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단계가. 근데 지금 아래쪽에 숫자가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2년을 놓고서는 점들이 찍혀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2.0%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점들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1.75%를 올리자라는 부분에 5명이 지금 점을 찍은 겁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죠. 하지만은 쭉 올라가면은요. 맨 위에 꼭대기에 점 하나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거는 3.0% 올리자라 올해 안에 3.0% 올리자라는 의원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1.75%까지 올리자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꼭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달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모임 가질 때 환경에 따라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지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룹을 보면은 2023년도 내년도에 대한 건데요. 내년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점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4개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2.25%까지 올리자 합니다. 내년에 2.25%더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죠. 올해 지금 1.75% 올리다, 또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내년에 2.25% 더 올리자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5%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보면은 더 올리자 쪽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계속 몇 년간 더 계속 올려가야 된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형식입니다. 이거 그대로 다 적용한다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 가면은 뭐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대략 뭐 한 5%에서 7% 이상 기준금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면은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10% 넘어가겠죠.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막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물가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이걸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인상률을 2%로 낮추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과연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지금 연준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2023년 말인데, 그때는 될 거다라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가장 큰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팬데믹이 있고 하나가 전쟁이 있고, 전쟁은 지금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팬데믹은 아마도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결국에는 가용 인력이 적어져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팬데믹 효과가 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이제 끝났다라고 풀었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올 가을에 가가지고 야 다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다 그래서 또 봉쇄령 나오거나 혹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어쩌고 저쩌고 재택근무하세요, 뭐 온라인 수업 받아라 학생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또 한 번 휘청했다가 또 뭐 날씨 풀리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뭐 또 가을 됐더니 뭐 새로운 변종이 나왔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안정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연준에서는 2023년 말쯤 되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오일 쇼크가 왔을 때에도 그 물가를 잡아서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해결된 뒤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여서 쉽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가를 잡아야 될 텐데 물가를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4월 인플레이션 보면은 이제 방향이 지금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자면 내일이나 모레 이제 4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몇 % 올랐다 그러는데 갑자기 뭐 두 자리 숫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기록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6월 달에 연준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하는 거를 0.5가 아니라 0.75로 합시다. 이 물가가 지금 너무 올라 있으니까 처음에 좀 화끈하게 올려줬다가 나중엔 조금씩 올리더라도 처음에 올릴 땐 좀 더 화끈하게 올립시다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많은 시장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겠죠.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은행들의 금융 상품에도 영향이 좀 갈 것이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이런 정황들이 지금 보입니다. 현재 제가 아까 잠깐 댓글에 보니까 많은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댓글을 써주신 분이 계신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이 빤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장기적인 투자처로서는 미국의 안정성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채권 이자가 장기 채권 이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간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일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뭐 채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한테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현금 관리를 좀 잘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가능하면 이제 소비를 조심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가능하면은 현금을 축적하고 그것을 관리를 잘 하는 방식을 지금 고민해 보아라라는 이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다들 비슷한 지혜들을 가지고 계신데
어려움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뭐 인생이라는 것은 파도 타기처럼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다 지혜가 되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소식이 들려온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으시는 것으로 빨리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